청취자 여러분,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예약 전문 기자와 함께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비싼 패딩 입고 오셨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제가 입으면 다 비싸 보이나 봐요. 지난번에는 그 비싼 그 이불로 만든 그런 옷 입고 오셨었는데. 네. 네. 많이 그래요. 부러워하시네요. 네, 어떻게? 지금 막 돈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지금. 전 돈이 없고 빚만 많은데. 네, 아무튼 새해에는 우리 네.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의 부자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자.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네.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한 건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스피 지수인가요? 뭐 3천 네네네.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요즘 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이라도 막 투자해서 돈 좀 벌어봐야 되나 막 설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 더 불안해하시고. 네. 제가 했던 그런 주식은 완전히 망했고요. 물론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2020년에 투자했던 거는 전부 다 다른 이쪽 의료계 업적은 아닌데 네네. 뭐 망했고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투자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근데 제가 요즘에 제 기사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네.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치료제나 백신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 분들은 뭐 많이 보시겠죠. 근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뭐냐면 본인이 사고 있는 주식이 떨어질까봐,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이제 성향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댓글에다가 뭐 어떤 글을 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는 보도를 했어요. 네네네네. 치료제가 아니라.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치료제를 갖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막 항의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냐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 대상이 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도를 하는 건데 네. 자꾸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쪽으로 하는 일부 언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워낙 코로나가 이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에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라서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진실은 뭐 확실히 또 밝히고 선배님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화를 내시거나 딴지를 걸거나 하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답답하시다는 거죠. 미국의 앤소니 파우치가 이건 뭐 말라리아 약 효과 없다라고 하면 그 말라리아 약 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앤소니 파우치를 막 욕하고 이런 부분 모르겠어요. 미국 댓글은 잘 몰라서 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말라리아 그 주주를 갖고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화가 나겠죠. 앤소니 파우치가 말라리아 효과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라리아 약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예. 근데 주식에 너무 그러니까 이제 막 목숨을 걸 정도로 인생을 다 투자하실 정도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재미삼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대단히 이상하게 삐뚤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 G사에 위탁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회사의 주식이 거의 상한가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네네. 저는 근데 왜 그 보도를 안 했냐? G사에 확인을 했어요. 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도 보도가 되고 주식이 움직이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뽀얀거탑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뽀얀거탑 이 관계자들을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마니아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으실 것 같은데 그런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은 걱정된다.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치료제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주가를 위해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그러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학적인 건 의학적인 판단만 해야지. 그럼요. 그런 그분들의 발언이 나의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감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차분하게 머리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아는 얘기일 텐데 너무나도 자기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 뭐 많아요. 제 주변에 많다고? 나 못 봤는데. 제 주변에는 모르겠어요. 네, 벌어도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결국은 그게 잘 되면 도박의 똔똔이던데. 법칙인데 도박이 우리가 어쨌든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을 걸었을 때 7번을 이긴다 하더라도 8번째 지면 다 잃게 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투자와 기업이 어떤 것을 선정하는 그런 것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책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기업의 사례인데 기업이 이제 올인해가지고 어떤 것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올인하니까 당연히 이득이 컸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본전은 빼고 이득 부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이득이 크면 클수록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두 번째도 어차피 이게 뭐 확실하니까 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성공하면 그 경험들이 또 나에게 강한 되는 거죠. 확신감을 줘서 그렇게 계속 올인을 하는데 점점 망하는 길로 간다. 확률은 냉정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망한 걸 그럼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유, 그래 왜 그러세요? 아니 정말로 제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 뒤로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3분의 1 토막 날아가서 3분의 2가 날아가고 3분의 1이 이제 그럼 남아있는. 그럼 10억 날리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돈 있으면 주식도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관심이 사라지던데요, 저는. 아무튼 저는 뭐 주식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시고 이런 것들은 뭐 괜찮아요. 제가 전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보건당국의 의학적 지침을 정하는데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경계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메일이 한 통이 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궁금해하셔서 보내주셨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두 분의 건강한 에너지, 정확한 건강 지식, 아재 개그까지 항상 누구야, 잘 개그? 듣고 있는 누구지? 매주 이 방송을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취자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두 분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응원하다가 의료 상담 코너에 조심스럽게 상담을 해봅니다. 제가 키가 158에 몸무게가 48인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관리해서 나름 건강한 체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릎이 불편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15년 정도 스쿼시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해서 이제는 스쿼시를 결국 중단을 하고 이제 요가와 걷기 운동을 4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걷기 운동을 계속 해도 될런지가 이제 걱정이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좀 이게 좋아졌는데 걷기 운동을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혹시 걷기 운동이 관절염에 좋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운동이 적합할까요?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걷기와 뭐 마라톤 이것이 무릎 관절, 허리 관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은 체중의 부하가 더 많이 관절에 실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좋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관절염이 좋아지느냐? 관절염의 환자들의 통증이 사라지느냐?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절염이 있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 운동 중에서의 원칙은 나의 체중 부하를 줄이고 근육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나 수영 이런 건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수영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럼 걷는 거 좋을 거냐 말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등산이 관절염 환자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안 좋다고 하죠. 네. 안 좋아요. 당연히 등산 체중부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관절염 환자도 등산을 해야 등산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마라톤을 한 사람들이 관절이 튼튼하더라 이런 실제로 논문이 나와서 마라톤이 관절 건강에 좋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연구의 한계는 관절이 좋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오류를 그 바이어스를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유리 아나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아니요. 이 정도 지적 수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네네. 신중하고 사실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학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방향은 네. 운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걷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너무 아플 때는 쉬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걷는 거 좋습니다. 걸으시는데 기분 좋고 별로 안 아프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기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걷게 되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네. 걷는 모양도 다르고 네. 살짝의 뭐 경사가 있는 곳을 걸을 수도 네.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강도, 그러니까 네. 운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걷는 게 효과가 있나? 아니면 관절에 무리가 안 갈 정도로 그냥 조심스럽게 걸어도 효과가 있나? 어느 정도 맞춰야지 될까요? 뭐 그런 거랑 생각하면 되죠. 소금을 뭐 조금 넣어도 되고 어느 일정량 이상 넣어도 되고 과도하게 넣어도 그게 이제 짠맛이 어쨌든 쭉 순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이 정도 넣으면 아예 효과가 없고 뭐 이만큼 넣으면 너무 저기 하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이제 일률적인 건 없는데 네네. 기본적인 방향은 걷기의 운동 효과는 네. 시속 4.8km 이상 그러니까 조금 그 뭐 그냥 속도계 가지고 걸어야겠네. 네,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일수록 이런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체중 감소나 뭐 근육량 증가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효과, 암 예방 효과도 빠르게 걸을수록 그게 커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돼 있는데 형편에 맞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어서 걷기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해주실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잘 걷거든요. 네. 일주일에 뭐 3일 이상은 1시간만 2시간씩 걸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요? 한강에서 걸어요. 한강. 맞아. 거기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죠? 바로 앞은 아니고 뒷동이에요. 정확하게 아무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 한강 잘 안 보이는 뒷동. 그랬는데 저는 뭐 특별히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꼭 하루에 한 곳이 아파요. 걷고 나면. 어제는 허리가 아팠고 그제는 걷다가 무릎이 아파서 중간쯤에 정말 기어서 온 적도 있고. 네. 예.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아파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걸어야 할까? 그리고 계속 걷다 보면 오히려 관절염을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왼쪽 무릎이 상당 기간 뭐 아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막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걷고 있는데 계단도 막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나의 행동이 과연 나의 왼쪽 무릎 아픈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냐 아니냐 되게 고민하는 끝에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마라톤, 등산, 걷기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지 말라였다가 점점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해도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하나 안 좋다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논란이 있는 쪽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걷기 운동으로 근력이 커지진 않는 건가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보통. 걷는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니까 예를 들면 나의 이제 이런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 대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근육 운동은 뭐냐면 근육이 갖고 있는 힘의 부하를 좀 뛰어넘어야 이 근육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근육의 세포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종아리나 허벅지가 받는 그런 부하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팔이나 이 상체 이런 근육이 커지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심장과 폐에 어떤 에너지를 대사시키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걷는 거 다리에는 분명히 근육 운동 되죠. 그러니까 근력이 유지되기라도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커지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제 아플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펴고 폈다 했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간단한 근력 운동, 근력 운동 그런 것들을 사실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무릎을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권하시는 운동인데 뭐 그런 걸 하시고 그다음에 요가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걷는 걸로 만약 아프다면 근데 아플 때는 조금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플 때는 그것을 중단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지 않은 정도면 저는 걷는 거 그렇게 부담 없이 운동?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계시다니까 1시간이 너무 아프시면 좀 시간 좀 줄이시더라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근력이라는 게 뭐 갑자기 빠질까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엄청 오랫동안 한번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이제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는 생활을 하다가 한 2달 정도였나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전혀 서 있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저는 그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어서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그 근력을 생기진 않더라도 유지를 하는 거구나.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움직이는 게 통증에는 적어도 통증에는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는 방향,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방송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걸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긴 해요. 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하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걸을 때 뽀얀거탑 청취를 하신다는데 뽀얀거탑 들을 땐 졸린데. 걷다가 혹시 졸까봐? 진짜 졸려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해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잠 잘 와요. 수면제 같은 방송. 아니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좀 권유해 주세요. 좀 잘 못 자시는 분들에게 뽀얀거탑 들으면 유일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조동찬이 딱 결합하면 정말 잠이 온다. 우리는 근데 방송 중에 조만간 안 졸까 걱정되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 얘기 잠깐 해볼까요? 뭐 2.5단계 뭐 강력하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지키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제 세 자릿수 사흘간 유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대로 그랬어요. 1,000명에서 박스권으로 오다가 이게 이제 지나면 800명 이내로 떨어질 텐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500명 이내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5,600명 수준에서 관리를 하면서 특히 중환자, 고위험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확진자는 늘더라도 희생자,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사망자를 줄이는 걸 되게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전부 다 온 국민 9시 이후에는 뭐 다 집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학원, 뭐 헬스장, 뭐 당구장 이런 분들 정말 막 뭐 죽어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것들이 유지가 이 상태로만 유지되면 17일 이후부터는 조금 완화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시라. 또 조금만 더 버티시라. 근데 너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또 그 중간에 뭐 대형 뭔가가 딱 터진다면 또 안 되겠지만 전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좀 우리 맡기자. 이 정도 우리가 1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처럼 마스크 잘 쓰시는 국민은 없었거든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는 국민은 전 세계 없거든요.
저는 그냥 좀 바뀌었으면 하자는 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그럼 그런데 이제 모든 시설과 이런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똑같이 이용해도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는 네. 식당의 주인분들이 다 네. 조절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테이블 뭐 이렇게 이거는 아예 지금 식당 보면 점심에 먹으러 갈 때도 특별한 규제가 없어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심에도 다 의자 반 다 치우고 평소 받으시는 거에 절반만 받고 막 그러시잖아요. 지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시간을 지금 저기 하는 건데 그런 것들만 하면 시간이 사실은 뭐냐면 9시 전에는 안 걸리고 9시 이후에 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헬스장에는 뭐 걸리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 불안이 너무나 팽배해 있고 물론 그 정부의 방침이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지침들이. 그건 너무 지금 안 공평해서 문제가 많죠. 네. 네. 근데 그건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완벽하게 공평한 룰이란 이게 특히 보건의학적인 룰이란 없기 때문에 뭐 정부 측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하시는 분들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면 이제 좀 우리의 국민 의식이 상당히 숙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도 높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방법도 상당히 숙련되셨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이 이제 결정하신 문제고 저는 그것을 충실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역할 뿐이죠.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성당도 안 다니는데 요즘 이제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쪽에서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네. 대면으로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뭐 영화관 같은 데는 요즘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영화관 한 자리 뛰어앉기 정도로. 하죠. 네. 그런 거는 되고 왜 교회는 안 될까? 저는 교회 다니진 않는데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는 감염이 확인됐고 영화관에서는 뭐 감염이 많지 않아서 스키장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스키장에서 감염 확인이 돼서 중단된 것처럼 뭐 이걸 다 따져서 이유를 대자니 너무 근데 사실 좀 그게 할 말이 뭐냐면 없긴 하네요. 골프장은 감염이 많이 됐거든요. 골프장도. 근데 골프장은 잘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보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해야 저희가 하는 건데 실은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여기서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스키장에서 감염된 환자보다 골프장에서 감염된 환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뭐 골프장은 물론 야외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내부에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스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당히 의외에서 이상하다. 골프장은 근데 물론 기사가 골프장은 되고 스키장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당시 모든 게 지금 어쨌든 무엇이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이제 접근법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골프장은 되고 스키장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골프장은 안 되고 반대지 스키장은 안 되고 왜 골프는 되냐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정하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디테일을 되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은 2m 간격을 유지하고 뭐 5인 이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는데 스키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지나서 코로나도 잠잠해지면서 우리의 경제 활동도 좀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는 오늘 사실 좀 잠깐 해보자고 했던 이유가 최근에 너무나도 정말 온 국민이 동시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정인이라고 입양아 학대 사건을 떠나서 이제 뭐 거의는 이거는 이제 살인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엄청난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그냥 방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뽀얀거탑이 이제 의학 정통 그 팟캐스트로서 모든 이제 사건 사고까지 이제 다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의학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저희 뽀얀거탑 출신의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이 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정인이를 입양 보낸 후 추후 네. 조사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정상으로 했다, 정상으로 판정한, 문제 없다고 판정한 그것은 이제 단독으로 입수하셔서 저희 SBS에 주셨죠. 그래서 남정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서 드러나는 교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정상이라고 판정한 부분이 네. 전문가가 보기엔 이건 비정상이라는 말이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게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이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부분은 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홀트 아동복지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일단 정인이의 상태를 볼게요. 네네. 정인이의 상해 내용이 좌측 쇄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늑골 골절, 후두부 골절, 후두부 머리뼈도 골절됐다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골절이 아닌 곳이 없네요. 좌측 늑골 골절, 우측 척골 골절, 척추뼈까지요. 그다음에 좌측 견갑부 골절, 머리 부위 타박상, 장갑막 파열. 그러니까 사인은 장갑막 파열과 췌장 절단이더라고요. 네. 사망 원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등 부위에 강한 둔력, 췌장이 절단되고 600mm 상당의 복강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복부 손상으로 사망.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듣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런 게 왜 그런 과정에서 다 정상이었느냐.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정말 미안하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경찰의 부분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이제 제시했던 부분들만 먼저 이제 하다 보면요. 일단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어떤 아이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소아과 원장님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게 묵살이 됐죠.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그 통화 목록도 신영영 의원이 단독으로 이제 입수해서 언론에 공개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의 이 문건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건을 유일 아나운서가 잠깐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홀트 아동복지회가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 정인이를 입양한 가족을 방문하고 작성한 조사서입니다. 7월 방문은 두 번째 학대 신고 이후였고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때부터 학대를 의심했다고 주장했지만 보고서에는 이 같은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몸무게가 넉 달 전과 같은 9.4kg인데도 비교적 동년배에 준하는 수준이다. 말이 안 되죠. 가족들과 애착 관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 있다는데요. 피부의 착색, 이마의 붉은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해볼 정황이 있는데도 이걸 아토피 증상 때문이라거나 엎드려 돌아다니며 자는 습관 때문이라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에 아동학대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사와 사후관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는 그런 짧은 내용만 적혀져 있었다고 하네요. 네. 되게 일단은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아마 홀트 아동복지회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부모의 말씀만 듣고 그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정상적인 애착 관계가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아이의 표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아이가 이 눈꼬리가 처지고 입이 처지는 그런 표정들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런 전형적으로 말 못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말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3세 이하지만 아이들이 되게 침울하고 어떤 그 뭔가 어쨌든 학대는 아니지만 엄마와 혹은 아빠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부분들은 표정은 분명히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일반인이 알긴 어렵죠.
아마 그거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입양 기관의 전문가 그다음에 네. 아동 뭐 폭력 상담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아동 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 분들은 그런 복지사 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거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아니 뭐 저도 뭐 제가 뭐 백신 전문가인가요? 의학 전문 기자는 하지만 백신 전문가 아니니까 늘 하던 일이 이거니까 그렇죠. 저 백신 전문가 찾아가지고 묻고 이거 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전문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반인들도 아는 게 무엇냐?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네. 엄마가 엄마한테 어쩌 엄마랑 네.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딱 보면 우 하면서 눈을 마주치죠. 네. 눈을 마주치는 것을 되게 잘한대. 그러니까 엄마랑 눈 마주치고 엄마도 뭐냐면 부모님도 막 눈 보잖아요. 막 우 귀엽네. 애들도 계속 눈 보고 그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네. 엄마가 쳐다보면 애들이 피하는 것. 왜냐하면 때릴 때 쳐다보면 애들은 맞을까 봐 엄마가 쳐다보면 되게 중요한 사인이고 엄마가 안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부모죠. 그게 엄마든 아빠든 주 보호자가 안으려고 하는데 애가 피하는 것. 부모의 손길을 주 보호자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정인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맞았는데 당연히 나를 때리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아이는 눈길을 피하고 손길을 피하고 회피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들은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 어디에 멍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난다면 네. 그거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부모가 이거 아토피예요. 엎드려 자서 그런 거예요. 라는 것을 더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뭐 됐으면. 그런데 그거는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원죄적 상처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말 못하는 아이,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그런 경험들은 나의 뇌의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고 그것이 어떠한 내가 지금 전두엽에 머물고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나의 행동을 이런 감정을 모두 관여한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원죄적 상처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버림받았고 그런 것들 다 나중에는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네.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정신과 이 소아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일반인과 똑같이 하더라도 얘네들은 왜 이런 상처들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얘네들은 그런 원죄적 상처, 그러니까 도저히 버려진 거는 분명하잖아요. 입양을 받았다는 것 전제에 그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아이의 원죄적 상처를 인정하자. 그래서 걔가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원죄적 상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고 너 왜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우리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키웠는데 넌 왜 다른 아이들처럼 쾌활하거나 명랑하지 않아? 그러지 말고 그 상처를 인정해주고 걔와 그거를 어쨌든 뭐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뭐 인정이라는 거 첫 번째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맞은 오랫동안 기간이 된 아이들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나온대요. 무감각.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업에 다 실패하고 했던 사람들에 보면 아무 표정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 부분들이 정인이를 보면 아쉬운데 사실 병원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직접 이게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고 예.
반대로 이제 구내염이다. 다시 진료를 받는데 예. 구내염으로 진단. 다른 병원이었죠 이건.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두 번째 선생님과 네. 홀트아동 복지회와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왜 이걸 놓쳤을까를 생각하면 이분들은 부모의 말씀을 더 믿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뭐 거짓말 하겠어? 근데 이거를 소아정신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네. 아동학대는 네. 부모를 경계하는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가지고 부모를 의심하는 과정이어야 잡아낼 수 있지. 네네. 학대하는 사람들이 몰래 때리는 사람들이 우리 완전 사랑이나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나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대가 의심하면 부모를 의심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돼야지. 부모를 믿는 과정으로 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도 그랬고 네. 그 부모가 본인이 친한 소아과 선생님한테 가도 그랬고 홀트아동 복지에도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사실 뭐 이것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홀트아동 복지의 행태도 사실은 되게 화가 나요. 사과했지만 자기네들 입양 과정의 절차에 후속 절차에 문제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이런 보고서 나와서 보니까 실은 여러 가지 정황들 홀트아동 복지회 물론 홀트아동 복지회만 잘못한 건 아니고 정인이의 이런 끔찍한 사망에는 줄줄이 그런 것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입양 전문기관이라는 수십 년 해왔던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 저희 SBS가 남주현 기자가 연 이틀 보도를 했는데 그때 남주현 기자하고 안상우 기자가 홀트아동 복지에 계속 니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해라. 어떻게 된 거냐 입장을 물어보면 전화 끊어서 아예 받지도 않아요. 안 하세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홀트아동 복지에 기관장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담당분이 아니 기관장은 지금 이럴 때 뭐라도 입장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했지만 절차에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속에 그 보고서가 대단히 잘못됐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상이라고 쓴 보고서에 이거 정상이 아니다. 이건 학대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인데 본인이 정상이라고 쓴 보고서에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죠. 입장을 발표하셔야죠. 홀트 아동 복지 쪽이랑 또 두 번째 진단했던 의사들의 입장을 보면 뭐 의사가 멍이 그때 당시는 다 없어졌었고 입안에 상처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또 뭐 몸무게가 좀 줄어들었고 뭐 상처가 있었지만 뭐 집에서 그냥 살짝 놀다 다친 건 줄 알았다 이런 부분이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모를 수가 있는 걸까요? 뭐 저는 뭐 그분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그분한테 막 강력한 비난이 가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정말로 딱 봤을 때 뭐 그랬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뭘 아쉽긴 하죠. 이제 체중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달리 보셨잖아요. 처음에 보셨던 분은 아동 학대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근데 그런 사실을 선후관계를 좀 아셨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대단히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 선생님의 저기도 그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 학대인데 학대로 인한 피해를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틀리신 건데 본인의 고의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근데 그 결과적으로 틀린 결론이 물론 홀트아동 복지에도 마찬가지로 고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경찰도 고의는 아니겠죠. 당연히 얘가 학대가 의심되는데 고의로 아이가 덮을래 이렇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틀렸느냐? 결과적으로 부모 말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이렇게 애를 안고 찾아오는 부모에게 당신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 되게 껄끄럽거든요. 그런
껄끄러운 과정들이 뭐 어떤 이런 제대로 된 조사를 막는 그게 출발점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아동학대 정의 사건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할 거면 네. 어떻게든 우리 전체가 아동학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네. 이런 껄끄러움을 좀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부모가 있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사실 부모가 애를 갖는데 애가 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옆에 부모가 있는데 애가 멍이 있어요. 근데 뭐 먹여요. 근데 애가 먹이는 거 피하고 이런 거 있으면 학대 정황이 의심이 되는데 네. 이거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신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갖는 게 우리가 정인이 아동 학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더 물론 해야 될 방향이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웃들도 소리 듣고 또 신고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다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너무 컸죠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경찰이 껄끄러운 거죠. 껄끄러운 거죠. 이렇게 괜찮다고 아니라고 하는 부모에게 네. 그리고 아직 상해 진단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껄끄럽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사항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경찰 부분 분명히 책임지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홀트 아동복지에 그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들 뭐 책임질 부분 분명 뭐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의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오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입양과 이런 부분들 뭐 절차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좀 입양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조사를 그렇죠. 절차가 까다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야 되나. 뭐 그럼 부모의 조건을 막 더 해야 되나 인성을 확인해야 되나.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추적 검사는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추적 검사에서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관심이 있었으면 이거는 걸러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참 어쨌든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학대만 이제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쳐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결국 이게 살인 사건,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이게 드러난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우리 어른들의 이제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부분이 드러났던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죠. 어릴 때 그런 이제 정신적인 이런 상처를 받으면 이게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작은 상처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스트레스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근데 이렇게 나를 보호자로 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스트레스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논문을 제가 어제 살짝 봤더니 이게 이제 자폐적 증세 그다음에 ADHD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울성 질환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커서는 치매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소아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하는 트라우마, 작은 폭력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시죠.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근데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거는 입양하신 분들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조금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았으면 사실 더 말씀드리자면요. 아이 가족에 대한
그 폭력이 아이에 대한 폭력이 양부모보다 친부모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네. 입양부모, 양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질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입양부모에 대한 그런 가혹한 시선은 조금 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자, tower@sbs.co.kr로 또 건강에 관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또 더 건강하시고 선배님 말처럼 부자도 되시고 마음 부자도 되시고 일, 진짜 부자도 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네요. 오늘 정인이 이야기로 좀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무겁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또 어른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은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